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조문 분석 들어갑니다. 임의 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에 없는 규정,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법상 조문이 있을 때 이런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죠. 따라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한편 이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이죠. 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 이거는 다른 관행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조문상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해석 기준 4가지가 있는데,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칙. 그래서 글자 한 글자씩 따게 되면 목사 이렇게 되겠죠. 이때 임의 규정보다도 사실인 관습이 더 먼저 해석 기준이 된다. 물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명확하면 임의 규정도 필요가 없고 사실인 관습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 더 먼저 적용된다는 사실 보겠습니다. 제목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1번입니다. 마음속은 960만 원입니다. 근데 표시를 690만 원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69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 갑이 원했던 것은 마음속은 960만 원, 표시는 690만 원. 상대방이 690만 원 보고서 그래, 내가 690만 원 살게. 상대방은 마음속도 690만 원, 표시도 690만 원. 그래서 표시된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지 않고 표시에 초점을 둬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해석 방법을 어렵게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반대가 되겠네요.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에 초점을 둔다라고 본다면, 자연적 해석은 당연히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갑과 을은 엑스토지 관련돼서, 분명히 엑스토지 관련돼서 매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X토지 사고 팔기로 이렇게 합의했다면 X토지 이 계약 관련돼서 성립이 됐고 이 계약이 분명히 유효할 텐데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도 이 불일치를 모르고 을도 이 불일치를 모르고 계약했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했던 X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원했던 의사와 이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의사의 초점을 두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토지 관련돼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 2번 관련된 이야기를 어렵게 표현한 방법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2번 지문 잘 기억해 줍니다. 표시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규범적 해석이라 하고 자신이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연습,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지문 들어갑니다. 유언입니다. 유언에는 자연적 해석일까, 규범적 해석일까? 유언도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표시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 유언하고자 했던 사람의 의사에다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지 표시에 초점을 두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유언도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오표시 무해 유언 이런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통한다는 것.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네 번째 겁니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이런 약정은 법원을 구속할까 구속하지 않을까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특약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목사임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것. 다음은 의사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잠시 이 진이라는 것은 표시에 대한 생각을 진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표시한 생각이 진이.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통정. 요거는 짰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위 표시를 짰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효력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07조 원래 조문을 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첫 번째 1항은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불일치를 알고 한 것, 그래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뜻,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는 무효로 평가합니다. 원칙, 유효, 예외, 알 수면 무효. 그러나 설령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 영역은 선의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겠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의사표시 영역은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107조 잠시 내용 보겠습니다. 원칙 유효,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유효. 그러나 알 수면보다 무효. 결국은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되겠죠. 그리고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표시에 대한 생각,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강박은 비진의 표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강박은 강박일 뿐. 즉 사기, 강박, 재착사강은 취소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진의 표시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사직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사직은 공법행위입니다.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1.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유효하다. 무효 아닙니다. 원칙, 유효, 알 쓰면 무효. 알았을 경우가 나왔네요. 알. 그러면 무효이다. 취소 아닙니다. 원칙, 유효, 알 쓰면 무효. 상대방이 통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러면 입증 문제입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한쪽은 유효 주장, 한쪽은 무효 주장. 이때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건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면 입증 관련돼서 하나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입증이 나오면 입증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세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나머지에 있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주장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입증 문제 총칙에서 해결됩니다. 차고에 중대한 과실,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고 기타 나머지 것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 결국 취소 주장하는 자도 무효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중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 팁 드렸습니다.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한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합니까? 악의 과실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세 번째 거 진의입니다. 진의는 표시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 생각. 자, 여기 보시면 무엇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강박입니다. 강박에서 증여를 했을 때 그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박이 나오면 강박일 뿐, 강박 관련된 취소의 문제로 해결하지 비진이 표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 번째는 사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요거는 공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 사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은 대출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출 나왔을 때는 키워드가 양해입니다. 양해가 없으면 유효, 양해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기억하세요. 양해가 없으면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통정의 표시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유효입니다. 양해가 없으면 무조건 유효, 양해면 있으면 무효. 따라서 6번 지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양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즉 유효하다는 뜻이고 7번 지문도 아무리 읽어봐도 살짝 여기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라고 나왔죠. 뭐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양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세요. 양해가 없기 때문에 역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즉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보세요. 이것도 아무리 읽어봐도 양해란 말이 없어요. 양해란 말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지인이 하는 의사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대출 나오면 양해를 찾을 것. 다음 은닉행위와 가장행위.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세트로 기억하기.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정해서 등기했다. 세트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증여는 은닉행위. 증여 의사가 있기 때문에 유효로 평가하고 이 매매는 가짜이기 때문에 무효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등기만큼은 유효 등기로 보는 거죠. 이게 갑하고 을하고 증여인데 매매로 가장해서 을한테 등기를 쳤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나중에 병까지 가서 병이 알고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이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때 기억하세요. 이 등기가 오케이 등기이므로 뒷사람은 선안 묻지 않고 오케이야. 이것도 찾아 나올 겁니다. 오케이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건 세트로 항상 기억해 두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통정, 증여, 매매로 가정했습니다. 증여는 은닉행위이고 매매는 가장행위이다. 키워드죠. 이때 증여는 유효가 되고 매매는 무효로 평가하지요. 이때 등기 친 경우에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에 연결된 제3자가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이 등기가 오케이면 악이라 할지라도 오케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엄폐물 법칙이라고도 표현하죠. 기억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로 기억하시고 통정을 보겠습니다. 짰습니다. 둘이 짰으니까 갑의 허위 표시를 을이 인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러나 이 무효를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 보겠습니다. 당사는 언제나 무효인데 조심할 것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즉 반세입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 서은의 3자는 서은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때 해석의 문제.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당사자 간의 무효를 가지고 서은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된다. 입증 면제. 선의는 스스로 입증 책임 없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두 번째, 선의만 있죠. 지워볼게요. 선의 제3자로만 돼 있지. 선의 무과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과실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뜻은 선의 유과실, 선의 무과실 다 보호된다는 뜻. 제3자, 선의 3자, 악의 전덕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선의 제3자가 오케이가 되면 뒷사람은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돼서 보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보겠습니다. 당사자끼리는 통정은 언제나 무효이다.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 유과실, 무과실 다 보호된다. 민법 108조 이행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지 못합니까?
과실 유무를 묻지 않은 거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따라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방법만 다른 거지 같은 지문이라는 거죠. 14번입니다. 자,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까 중단 과실 상대방, 나머지 것들은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 역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죠. 무인 법령행위는 요건 이제 채권자 취소권, A 채권자 채무자, A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갑의 유일한 재산을 가짜 매매로 빼돌리는 경우죠. 가장 매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있을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장 매매 무효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역시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인 사회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 사회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그래서 채권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6번입니다. 대리인 의리,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동일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 17번 오른짝을 연결해 보세요. 선의 제3자 펼쳐보겠습니다. 반세일서 법률행위 무효 기억나십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면 뭘 기억하라? 명의. 뭘 가라고요? 명의 신탁 의사 표시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도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표시 영역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먼저 명의가 아닌 것들은 선의도 보호받지 못하고 악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의사표시 영역은 선의는 보호해주고 악의만 아웃시킵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 좀 어려울 때 내는 문제죠. 선의 제3자 아닌 경우, 인 경우 나눠서 보네요. 그러면 선의 제3자가 되려면 일단 가장 매매가 있은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지 선의 제3자로 취급합니다. 기억 지문은 가장 양도, 변제기 전 기존에 있었던 자, 새로운 자가 아니네요. 제3자가 아닙니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계약 자체가 통정이죠. 그러면 제3자는 이미 이 계약 안에 존재했던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익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 나타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로 볼 수가 없다. 디귿 가장 매수인의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결국은 상속인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죠. 역시 선의 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기억하는 방법은
기존 3포 세대라고 기억하세요. 기존 3포 세대는 선의 제3자가 아니야. 다음에 리을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선의 제3자로 인정해 주고요. 가장의 채권 후 새롭게 가압류한 자도 선의 제3자로 다루고요.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도 제3자로 다룹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증인이 파산했으니 가서 가압류 걸어라. 기존 3포는 선의 제3자가 아니고 보증인이 파산했으니까 가압류 걸어라. 요거는 선의 제3자로 다룬다. 꼭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파산 관제인인 겁니다. 파산 관제인 관련돼서는 아주 쉬워요. 일부가 선입니다. 그러면 일부가 악이라, 이 똑같은 얘기죠. 일부가 선이라는 것은 일부가 악의가 있다는 얘기고 일부가 악이라는 얘기는 일부가 선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 판례는 전부 다 선의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악의일 때만 악의로 다룹니다. 모두가 선의일 때는 선의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결국은 파산 관제인이 있을 때, 자, 보시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룬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